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7번째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로 죽은 스파이 대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번째, 여장을 했던 남자 스파이 대옹, 여자로 죽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시선을 호의적이다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딱히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 좀 반발감이 더 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저 나도 당신들에게 별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수용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전청조란 인물이 이야기의 어떤 뉴스에서 자주 이야기되고는 했었죠. 분명 여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그것도 재벌 3세가 되어서 여자 펜싱 선수인 남현이와 결혼 발표를 하면서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덕분에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됐었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 역시 한 남자가 스파이로 활동하기 위해 여장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여성으로 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청조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던 거고요. 1728년 10월 5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슈발리에 대옹 드 보몽은 프랑스 왕국의 통레르 지역 귀족 가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의 법률 조언가이자 영지 관리인이었고요. 어머니는 군 최고 지휘관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머리가 비상했고 검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유년 시절 그의 어머니는 대옹에게 여장을 즐겨시켰고 대옹 역시 여장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유년 시절과 관련된 내용은 대옹의 자서전인 슈발리에 대옹 드 보몽을 위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참고로 슈발리에는 기사라는 뜻인데 이는 당시 프랑스 국왕이 수여하는 명예 칭호였고요. 그의 본명은 샤를 주브니비 샤를 주부비에브 루이 오기스트 앙드레 티모테 데용드 보몽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유럽 쪽 왕실 이름, 왕족의 이름, 귀족의 이름들이 꽤 그렇죠. 어쨌든 대용은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1743년 통레르에서 파리로 이주한 뒤에 마자린 대학교에서 민법과 교회법을 전공한 뒤에 21살에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이후로 1756년부터 대용은 루이 15세를 위한 왕실 직속 비밀 조직인 왕의 비밀이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대용은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를 설득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는 역할을 띠고 러시아로 향했는데 이때 여장을 하고 리아드 보몽이라는 가명과 함께 시녀로 위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프랑스가 엘리자베타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여자와 어린이만 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줬기 때문이었죠. 비밀리에 엘리자베타 여제를 만나는 데 성공한 대옹은 아름다운 미모 덕분에 엘리자베스 여제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제와 대옹은 금세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특히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대웅은 엘리자베스 여자의 독서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고요. 책으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1758년부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1761년 프랑스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기병대장을 맡으면서 7년 전쟁,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으로 유럽이 양분되어서 벌였던 전쟁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1762년 대웅은 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파견이 되었고, 조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면서 생루이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1763년 대웅은 주 영국 프랑스 임시대사의 자격으로 영국에 들어가 스파이로 활동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아름다운 미모를 바탕으로 사교계를 주름 잡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대웅은 영국 귀족들에게 자기 포도원에서 생산한 포도들을 선물로 보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요. 임시대사의 지위를 활용해서 화려함을 충분하게 즐겼습니다. 이때가 대웅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였는데,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파티를 열어서 귀족들을 초대하며 그들을 사귀는데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더라고 해도 그의 생활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문제가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게르시 백작을 새로운 대사로 보냈고, 대웅은 차관으로 지위가 하락하면서 게르시 백작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대웅은 프랑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어긴 채 루이 15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게르시 백작이 자신을 약물로 암살하려 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대웅은 스파이 출신답게 양국의 정보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아무도 그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1764년에 자신이 받은 비밀 외교 서신의 대부분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루이 15세의 전쟁 계획 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았고, 결국 루이 15세는 그의 침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1774년 루이 15세가 사망하자 대웅은 프랑스로 귀국하기 위한 협상을 벌입니다. 이때 약 20페이지가량의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거기에는 대웅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왕의 비밀에서 활동할 당시에 받았던 비밀 서신들을 넘겨주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여자로 인정해달라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대웅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만 장인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남자아이로 키워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원래 여자였다.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신을 남자아이로 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결국 루이 16세를 비롯한 귀족들은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됐고, 1777년 14개월 만에 이 14개월의 협상 끝에 대웅은 프랑스로 돌아와 고향인 통레르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1785년 영국으로 다시 이주를 했는데,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연금마저 끊기자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다양한 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1792년 대웅은 프랑스 의회에 자신이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여성부대를 창설해서 이끌겠다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많은 빚을 해결하지 못하던 그는 1804년 감옥에 투옥되어서 1년 동안 옥살이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용의 자서전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가 추락사고로 반신불수가 되면서 자서전 출판은 좌절됩니다. 이후에 약 4년 동안을 침상에 누워 지냈던 대용은 1810년 5월 21일 82살의 나이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사후 그의 시신을 거만한 의사에 따르면 그는 해부학적으로 남성임이 확실하지만 유방만은 여성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68살의 나이에 큰 부상을 당할 때까지 펜싱 대회에 나갔을 정도로 검술 실력이 뛰어났고 이때도 여장을 하고 그러니까 참가했다고 해요. 머리도 비상했고 화술이나 지식도 훌륭하고 집안 역시 좋은 흔히 말하는 엄친아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어떤 여장 했던 그 영향 때문인지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여장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스스로 여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었어요. 대용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이힐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보다 마초적인 강력계 형사 지욱은 내면 속에 여성이 되고 싶은 욕구를 품고 삽니다. 물론 이 차승원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이 한몫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성 전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뇌, 갈등 같은 것들이 잘 느껴졌습니다. 대용도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세기도 아닌 18세기의 중세 유럽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좌절을 겪었을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전히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대용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짐작해보는 계기는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정말로 본인을 여자로서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여자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